나는 아들에게 모든 걸 줬어. 땀, 눈물, 내 인생 전부야. 하지만 그 아이는 내 머리카락을 잡고 내가 쌓아 올린 세상에서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어. 안녕하세요. 배신과 복수, 그리고 가족의 강렬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홀어머니 이영자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제국을 쌓았지만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욕당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아 아들과 며느리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그들이 경멸하던 시장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땀과 눈물이 깨진 가족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복수가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까요? 고통에서 용서로 이어지는 극적인 여정을 지금 확인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나는 이영자, 65세의 홀어머니로 부산 서면 시장 근처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다. 내 인생은 흙냄새, 땀냄새, 그리고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으로 가득한 채소 장사였다. 내 손은 거칠게 갈라지고 허리는 세월에 굽었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내 유일한 아들 지훈을 위한 것이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해가 뜨기 전부터 어둠이 깔릴 때까지 나는 오직 지훈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희생이 과연 가치가 있었는지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모든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의 고된 세월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와 갓난아기 지훈, 그리고 부산 외곽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척박한 땅 한 조각만을 남겼다. 장례식에서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저 애를 어떻게 키우겠어? 혼자서, 학문도 돈도 없이. 그 말들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었다. 내 아들이 누구에게도 멸시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서면시장에서 채소를 팔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손수레를 끌고 시장으로 갔다. 겨울이면 살을 내는 추위, 여름이면 피부를 태우는 뙤약볕 속에서였다. 지훈에게 새 신발 한 켤레, 책 한 권, 혹은 고기가 든 밥 한 끼를 주기 위해 나는 차가운 밥에 간장만 비벼 먹었다. 지훈이 5살 때 맑은 눈으로 내게 물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엄마, 왜 고기를 안 먹어? 나는 웃으며 그를 달랬다. 엄마는 채소가 더 맛있어. 지훈이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한테 고기 사줘. 하지만 그날 밤 지훈이 잠든 후 나는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쳤다. 내가 아들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을까 봐 두려웠다. 세월이 흘렀고 남편이 남긴 척박한 땅은 기적처럼 금이 되었다. 해운대 재개발로 큰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그 돈으로 새 옷이나 좋은 집을 사지 않았다. 나는 해운대에 고급 레스토랑과 고층 아파트를 사서 지훈의 이름으로 등록했다. 내 아들이 세상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누구에게도 얕보이지 않도록. 모든 자산 관리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맡겼고 그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내게는 그것이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지훈은 자라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 내가 꿈꾸던 화려한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나를 찾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수진이라는 예쁘지만 오만한 여자와 결혼했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나를 은연중에 깔보았다. 나는 마음 아파도 참았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다. 2023년 겨울, 지훈이 전화로 말했다. 엄마, 금요일 저녁에 레스토랑 와. 수진 생일이야. 꼭 와야 해.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 없이 명령 같았다. 가슴이 아렸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며느리의 생일, 어머니로서 그날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값비싼 선물 대신 나는 지훈이 어릴 때 좋아하던 속꼬리탕을 만들기로 했다. 밤을 새워 뼈를 고았고 채소를 정성껏 다듬었다. 완벽한 맛을 위해 몇 번이고 간을 맞췄다. 이 요리는 지훈의 어린 시절, 우리가 함께했던 힘든 날들의 추억이었다. 생일 파티날, 뜨거운 속꼬리탕 냄비를 안고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샹들리에 불빛, 비싼 향수 냄새, 화려한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나를 압도했다.
낡은 스웨터와 오래된 운동화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았다. 수지는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여왕처럼 서 있었고, 지훈은 멋진 정장을 입고 손님들과 웃으며 대화했다. 나를 본 지훈의 얼굴이 굳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왔어. 이게 뭐야? 그는 내가 든 냄비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나는 애써 웃었다. 속꼬리탕이야. 지훈이 어릴 때 좋아했잖아. 하지만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여기에 이런 거 누가 가져와?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수진이 다가왔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어머님, 이 냄새. 여기 귀한 손님들 뿐인데 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내가 밤새 정성으로 만든 요리가 시장 냄새로 치부되었다. 주위의 수군거림과 비웃는 눈빛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이 화려한 세상에서 투명인간 같았다. 지훈은 냄비를 낚아채 부엌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구석진 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앉으세요. 그리고는 친구들에게로 돌아갔다. 나는 홀로 앉아 낯선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고립되었다. 재즈 음악이 울렸지만 내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어릴 때 시장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진 나를 보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내가 돈 벌어서 제일 예쁜 옷 사줄게.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파티는 계속되었고 케이크 위 촛불이 반짝였다. 모두가 박수치고 노래를 불렀지만 나는 그저 구석에서 손뼉을 쳤다. 그때 수진의 친구가 나를 가리키며 비웃었다. 저분이 정말 시어머니야. 시장에서 막 나온 것 같네. 웃음소리가 터졌다. 수진은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로 동조했다. 참을 수 없었던 수진이 다가와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그녀는 소리쳤다. 어머님 꼴 좀 보세요. 다들 어머님만 쳐다봐요. 저를 창피하게 만들잖아요. 레스토랑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시선이 나와 수진에게로 쏠렸다. 지훈이 달려왔다. 나는 그가 나를 지켜줄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었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우리 좀 창피하게 하지마. 그는 고함쳤다. 그리고 악몽처럼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았다. 두피가 뜯기는 듯한 고통 속에 세상이 빙글 돌았다. 웃음소리, 수군거림, 상들리의 불빛이 느리게 흐르며 나를 삼켰다. 나는 레스토랑 밖으로 끌려 나왔고 문이 쾅 닫히며 나는 차가운 부산의 거리에 내던져졌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백발 몇 가닥이 손가락 사이로 떨어졌다. 눈물은 말랐지만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빛나는 레스토랑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 내 모든 희생의 이유였던 지훈이 저를 배신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내가 준 모든 것을 되찾겠다. 레스토랑, 아파트, 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그는 이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그날 밤 부산의 추위는 내 뼈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나는 지훈의 레스토랑 맞은편 보도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마치 내가 그의 손에 머리카락을 잡혀 끌려 나온 일이 없었던 것처럼 빛났다. 내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에서 타오르는 분노로 떨렸다. 손바닥 위로 떨어진 백발 몇 가닥은 내가 지훈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피로 쌓아 올린 세월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약해질 여유는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지훈과 수지는 이 배신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음 날 평소처럼 서면 시장으로 가지 않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회색 스웨터와 평범한 바지였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얼굴을 보았다. 그 주름은 내 고된 인생을 말해주었다. 영자야, 나는 속으로 말했다. 너는 그들에게 모든 걸 줬어. 이제 되찾을 때야. 나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최 변호사, 오늘 만나야겠어.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네. 기다리고 있겠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부산 도심의 고층 빌딩에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였고 법률 서적이 빼곡한 책장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의자 끝을 꽉 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속꼬리탕을 정성껏 준비했던 일, 수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지훈이 내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낸 순간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베는 듯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듣다가 얼굴이 굳어졌고 그의 눈에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는 물었다. 영자씨, 정말 확신하나? 이렇게 하면 지훈이는 모든 걸 잃어. 레스토랑, 아파트, 전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지훈이 것이 아니야. 내 거야. 내가 땀과 눈물, 피로 쌓아 올린 거라고. 잠시 빌려줬을 뿐인데 그 녀석은 나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이제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겠어. 최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법적으로 문제없어. 모든 자산은 자네 돈으로 샀고 지훈이 이름으로 신탁한 거야. 바로 시작하지. 며칠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시장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어린 지훈의 사진, 나를 안고 웃던 미소,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쁨, 이라고 적힌 서툰 글씨. 사진 한 장 한 장이 내 심장을 갈랐다. 하지만 나는 약해지지 않았다. 나는 지훈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다. 최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며칠 만에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레스토랑, 아파트, 지훈과 수진의 은행 계좌까지 전부 동결되었다. 모든 것이 내 이름, 이영자로 돌아왔다. 자산 회수 당일 나는 그곳에 없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생생히 상상할 수 있었다. 지훈은 비싼 정장을 입고 은행 VIP실에 앉아 자신만만하게 레스토랑 확장 계획을 내밀었을 것이다. 지점장님, 대출을 빨리 진행해주세요. 제 레스토랑이 부산 최고예요. 하지만 지점장은 차가운 눈으로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강 대표님,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레스토랑과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새 주인은 이영자님, 대표님의 어머니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 것이다. 그는 소리쳤을 것이다. 그럴 리 없어. 전부 내 명이야. 하지만 진실은 잔혹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었다. 같은 시간 해운대의 명품 매장에서 수지는 친구들과 새 가방을 자랑하고 있었을 것이다. 카드를 내밀었을 때 점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 불가입니다. 수지는 웃으며 다른 카드를 내밀었겠지만 전부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의 수군거림, 경멸 어린 눈빛이 그녀를 찔렀을 것이다. 내가 당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하루 만에 지훈과 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레스토랑은 봉쇄되었고 아파트는 퇴거 명령을 받았다. 수진의 진주 목걸이와 금시계는 채권 회수팀에 의해 친구들 앞에서 압류되었다. 최 변호사는 전했다. 수진은 울부짖었고 지훈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들의 화려한 세상은 무너졌다. 나는 서면시장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일했다. 며칠 후 새벽 안개 속에서 익숙한 두 그림자가 내 좌판 근처에 서 있었다. 지훈은 구겨진 정장에 머리는 헝클어졌고 수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왜 우리한테 이러셨어요? 나는 채소를 묶던 손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뭘 했니?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너는 내가 너를 창피하게 했다고 했지.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기분이 어떤지 알겠니? 수진이 흐느꼈다. 어머님, 우리 잘못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이 시장과 내 흙 묻은 손을 경멸했지. 이제 살려면 일하는 법을 배워.
나는 산더미 같은 채소 상자를 가리켰다. 밥이 먹고 싶으면 이래. 해지기 전에 이걸 다 정리하면 밥 한 끼 줄게. 지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훈은 정장 재킷을 벗고 상자를 들었다. 그는 비틀거렸고 땀은 흘렀으며 와인 잔만 들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던 손으로 채소를 집었지만 상자를 떨어뜨렸다. 주변 상인들이 비웃었다. 저것들 봐, 공자님이랑 아가씨가 이 꼴이 됐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동정 없이. 그들의 땀 한 방울은 배신의 대가였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게 시작일 뿐임을 알았다. 그들이 내 고통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들에게 차가운 밥 두 그릇과 김치 한 조각을 주었다. 그들은 배고픔에 허겁지겁 먹었고 수지는 울면서 밥을 삼켰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좌판을 정리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밤 낡은 침대에 누워 바람 소리를 들었다. 지훈이 내 머리카락을 잡던 모습, 수진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허리 굽혀 일하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은 듯했다. 그들은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우리의 끝일까? 그 후로 서면시장은 지훈과 수진의 전쟁터가 되었다. 나, 이영자는 채소 좌판에 서서 한때 호화로운 삶을 누리던 두 아이가 무거운 채소 상자를 어설프게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매일 새벽, 안개가 깔린 시간에 그들은 나타났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에는 굴욕이 가득했다. 나는 그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일 시작해. 해지기 전에 끝내면 밥을 줄게. 냉정한 척했지만 지훈이 상자를 들다 비틀거리거나 수진이 배추를 떨어뜨릴 때마다 내 심장은 아렸다. 그래도 나는 약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평생 견뎌온 고통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서면 시장은 용서가 없었다. 내 오랜 동료인 상인들은 이제 이 비극적인 코미디의 관객이 되었다. 그들은 지훈이 감자 상자에 짓눌려 넘어지거나 수진이 옷에 채소 즙을 묻히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비웃었다. 저것들 봐, 공자님의 아가씨가 이 꼴이 됐네. 생선 장수 아주머니가 소리쳤고 웃음소리가 시장을 울렸다. 나는 방관했다. 그들이 나를 생일 파티에서 모욕했던 것처럼 그들이 경멸받는 기분을 맛보길 바랐다. 지훈은 한때 해운대 고급 레스토랑의 주인이었다. 이제는 낡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누구도 잊지 않았다. 강 사장 아들 아니야. 이제 엄마 심부름꾼이 됐나. 옆좌판 아주머니가 비웃으며 소리쳤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대답 없이 상자를 날랐다. 스테이크 나이프만 잡던 손은 이제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였다. 어느 날 그가 시장 구석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며 채소 더미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마치 넘을 수 없는 산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마 멈추면 밥조차 없을 걸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수지는 더 비참했다. 명품 가방과 진주 목걸이를 자랑하던 그녀는 이제 내가 준 낡은 티셔츠를 입고 머리를 대충 묶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채소를 정리하려 했지만 서툰 손은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그녀는 토마토 상자를 떨어뜨렸고 붉은 토마토들이 흙바닥에 굴렀다.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봐, 시장 냄새가 싫다더니 이제 저렇게 더러워졌네. 누군가 소리쳤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토마토를 주웠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 처음 며칠 그들은 반항했다. 수지는 내게 소리쳤다. 어머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우리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사과로 내가 한 짓이 지워지진 않아. 내가 용서하길 바란다면 이래. 내가 평생 했던 것처럼 지훈은 조용했지만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싶은 거죠. 나는 대답 없이 채소 더미를 가리켰다. 말 줄이고 일해. 하지만 시장은 벌 주는 곳일 뿐 아니라 생존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지훈이 상자가 젖지 않도록 자신의 재킷으로 덮는 모습을 보았다. 그 작은 행동에 나는 멈칫했다. 예전 어린 지훈이 시장에서 넘어진 나를 위해 우산 대신 자신의 옷을 덮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고개를 돌려 눈물이 보이지 않게 했다. 수진도 서서히 변했다. 그녀는 어설프게나마 채소를 묶는 법을 배웠고 가끔 나를 힐끔거리며 격려를 바라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나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쉽게 넘어갈 수는 없었다. 추운 겨울날 모든 것이 변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내 좌판에 와서 가격에 대해 소리쳤다. 이게 뭐야? 이렇게 비싸. 쓰레기에서 주운 채소 아냐? 그는 수진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저 아가씨, 길 잃은 아가씨지? 저런 얼굴로 뭘 할 줄 아는 거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지만 대꾸하지 못했다. 내 피가 끓었다. 나는 앞으로 나서며 수진을 가렸다. 이 채소는 우리 땀과 눈물이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여기 오지 마.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마.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시장은 조용해졌다. 그 남자는 투덜거리며 떠났다. 수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그녀를 지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듯했다. 그날 밤 차가운 밥도 그릇을 주었을 때 수진은 바로 먹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오늘 고마웠어요. 나는 손을 뺐지만 가슴이 조여왔다. 지훈도 변했다. 내가 허리가 아파실 때 그는 무거운 상자를 대신 들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지훈, 나를 위해 고기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의 눈빛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며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다. 지훈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옆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법을 배웠다. 심지어 그들과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어색하지만 고객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어느 날 나에게 뜨거운 차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님, 추우시죠? 이거 드세요. 나는 차를 받아들며 따뜻함이 차가운 손에 퍼지는 걸 느꼈다. 처음으로 내 마음에 작은 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거리를 유지했다. 한 잔의 차나 몇 마디 사과로 내 상처가 치유될 리 없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지훈과 수진을 생각했다.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진심인지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절박함인지 의심스러웠다. 지훈이 내 머리카락을 잡던 얼굴, 수진의 경멸 어린 웃음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지훈이 시장에서 내 다리를 끌어안으며 엄마가 제일 세 라고 외치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 아이는 지금 저기 채소를 나르는 남자 속에 남아있을까? 어느 날 지훈이 낙지만 깨끗한 캔버스화를 들고 왔다. 엄마, 신발이 다 찢어졌어요. 시장에서 이거 찾았어요. 발 시리지 말고 이거 신어요. 나는 신발을 보고 그의 눈을 보았다. 거만함은 사라지고 진심만 남아있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세게 뛰었다. 수진도 변했다. 내가 잠시 쉰 사이 그녀는 몰래 내 좌판을 깨끗이 닦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어머님 도우려고요. 그 작은 순간들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들을 벌주고 싶었지만 나는 또한 어머니였다. 그 생일 밤에 지훈을 잃었다고 느꼈지만 영원히 잃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그들이 내 희생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서면 시장은 계속되었고 나는 이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하지만 추운 겨울 속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고 나는 그것을 키울지 꺼뜨릴지 몰랐다.
부산의 겨울은 점점 더 매서워졌지만 서면시장은 멈추지 않았다. 나, 이영자는 채소 좌판에 서서 지훈과 수진이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에 원망과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제 나는 변화를 보았다. 거대한 변화는 아니었다. 작은 행동들, 조용한 눈빛들, 그것들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다. 파문이 퍼졌고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지우는 더 이상 주변 상인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시장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땀과 진심이 비싼 정장보다 소중한 곳이었다. 어느 아침 나는 지훈이 옆 좌판의 김씨 아줌마가 무거운 얼음 상자를 나르는 걸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다. 요청받지 않은 행동이었다. 한때 지훈을 비웃던 김씨 아줌마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강씨, 이제 좀 볼만하네. 어머니 닮았어. 지훈은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에 나는 멈칫했다. 어린 시절 시장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엄마가 제일 세 라고 외치던 그 아이의 미소였다. 나는 고개를 돌려 배추를 묶는 척하며 눈물이 고인 눈을 숨겼다. 수진도 변했다. 느리지만 확실히 그녀는 더 이상 고객들의 조롱에 울지 않았다. 대신 똑바로 서서 비웃음을 견뎠다. 어느 날 까다로운 손님이 그녀가 묶은 배추가 못생겼다고 투덜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다시 묶을게요. 안심하세요. 손님은 놀라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배추 한 보따리를 더 샀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 속꼬리탕을 시장 냄새라며 비웃던 그 여자가 이제 그녀가 경멸했던 세상에 녹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수지는 가끔 시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울었다. 지훈도 비 오는 날 젖은 채소로 일이 힘들어지면 짜증을 냈다. 한 번은 그가 상자를 땅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엄마,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 때까지야. 지훈은 침묵하며 고개를 숙이고 일을 계속했다. 나는 그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내 가슴의 상처는 여전히 아렸다. 생일 파티에서 지훈이 내 머리카락을 잡던 모습, 수진의 경멸 어린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드는 순간들이 있었다. 허리가 아파실 때 지훈은 말없이 좌판을 정리하고 채소를 내 방식보다 더 깔끔하게 쌓았다.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말했다. 엄마,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다. 수진도 내가 요구하지 않은 작은 일들을 했다. 내 낡은 신발을 닦거나 손수건을 빨거나 추위에 내가 기침할 때 물을 가져왔다. 어느 날 그녀는 낙지만 깨끗한 목도리를 내 앞에 놓고 작게 말했다. 어머님, 추우세요. 이거 두르세요. 나는 목도리를 들며 따뜻함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 작은 행동들은 내 마음을 흔들었다. 나는 그들을 벌주고 싶었지만 나는 또한 어머니였다. 어린 지훈이 시장에서 내 뒤를 쫓아오던 모습, 속꼬리탕을 먹으며 엄마가 최고야 라고 외치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차가운 눈빛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을까? 그들의 변화가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한 사건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다. 어느 이른 아침 시장이 막 열릴 때 익숙한 손님들이 내 좌판에 왔다. 그들은 지훈의 레스토랑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호기심과 연민의 눈으로 지훈과 수진을 보았다. 이씨 아줌마가 수진을 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박씨, 예쁜 드레스 입던 아가씨가 이렇게 됐나? 하늘도 눈이 있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다. 근처에서 상자를 나르던 지훈이 다가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씨 아줌마에게 말했다. 이 아줌마, 제 아내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물건 안 사실 거면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이씨 아줌마는 당황하며 떠났다. 나는 지훈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수진을 지킨 것은 명예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이유였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을 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들을 진짜 부부로 보았다. 그 순간 내 마음에 더 큰 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아직 벽을 허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며 나는 시장이 그들에게 노동뿐 아니라 자존심을 가르쳤음을 알았다. 그들은 조롱하는 손님들에게도 미소를 지으며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었다. 내가 아파 시장에 나가지 못한 날, 그들은 내 좌판을 혼자 운영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 좌판은 깨끗했고 채소는 정갈하게 쌓여 있었다. 심지어 나보다 더 많이 팔았다. 김씨 아줌마가 속삭였다. 영자야, 저 애들은 더 이상 공자님이랑 아가씨가 아니야. 내 자식 같아. 그날 밤 나는 지훈과 수진을 집으로 초대해 밥을 먹였다. 차가운 밥이나 김치가 아닌 제대로 된 식사였다. 내가 수진의 생일에 가져갔던 속꼬리탕이었다. 탕을 그들 앞에 놓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어머님, 이 요리.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나를 보았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탕을 밀어주었다. 먹어. 식기 전에.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우리가 쌓은 벽이 갈라지고 있었다. 나는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다. 그 생일 밤의 상처는 여전히 아팠다. 하지만 지훈과 수진이 생존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모욕했던 오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땀과 눈물,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다. 매일 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들에게 새 시작을 줄 수 있을까? 서면 시장은 계속되었고 나는 답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다. 2023년 겨울이 지나고 부산에 따뜻한 봄이 왔다. 서면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지만 나와 지훈, 수진 사이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거의 1년 동안 시장에서 함께 일하며 그들은 나를 모욕했던 오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땀 흘리는 법, 소박한 것의 가치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꿈꾸던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느 봄 아침 안개 사이로 햇살이 비치던 때 지훈과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좌판해 왔다. 그들은 물건을 정리하며 길가에서 딴 작은 야생화 다발을 가져왔다. 수진은 수줍은 눈으로 꽃을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님, 오늘 제 생일이에요. 화려한 파티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지훈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신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위해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들의 말이 내 심장을 찔렀지만 고통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아린 느낌이었다. 나는 꽃다발을 보며 내 마음처럼 연약한 꽃잎을 보았다. 1년 전 수진의 생일, 내 속꼬리탕을 시장 냄새라며 비웃고 지훈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 끌던 밤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난 몇 달, 지훈이 비 오는 날 나를 위해 우산을 썼던 모습, 수진이 내 낡은 신발을 닦아주던 모습, 내가 아플 때 좌판을 지켰던 모습도 떠올랐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 가치를 진심으로 깨달으며 변했다. 나는 꽃을 들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앉아. 나는 차분히 말했지만 심장은 쿵쾅거렸다. 주머니에서 해운대 레스토랑과 아파트의 열쇠를 꺼내 그들 앞에 놓았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줬던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뺏었지. 이제 돌려줄게. 너희가 마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이길 바래서야. 수지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고 지훈은 열쇠를 보며 눈을 붉혔다. 엄마,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화려한 삶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야. 이 레스토랑과 아파트는 너희가 작은 식당을 열도록 도울 거야. 과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해줬던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곳으로. 이름은 엄마의 식탁으로 해 내가 도울게.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저는 시장에 남고 싶어요. 어머님 곁에서 어머님의 속꼬리탕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도요, 엄마.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의 벽이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오만했던 아들과 며느리를 보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려는 두 사람만 보였다. 나는 일어나 그들을 끌어안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내 눈물이 흘렀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 몇 달 후, 서면 시장 근처에 엄마의 식탁이 문을 열었다. 상들리에나 비단 식탁보는 없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속꼬리탕, 김치찌개, 집밥의 향기만 있었다. 지우는 주방에 서서 나에게 요리를 배웠고, 수지는 손님을 맞으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식당은 작았지만 늘 손님으로 가득했다. 노동자들, 나 같은 어머니들, 사랑이 담긴 밥을 찾는 이들로. 어느 조용한 저녁, 지훈이 속꼬리탕 한 그릇을 내 앞에 놓았다.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 맛과 같은지 보세요. 나는 한 숟갈 떠먹었고 눈물이 흘렀다. 그 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속죄의 맛이었다. 나는 지훈과 수진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부유함에 취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땀과 가족, 소박한 것의 가치를 아는 내 자식들이었다. 서면 시장은 그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가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용서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매일 밤 식당 문을 닫으며 엄마의 식탁 간판을 보고 미소 지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되찾았다. 이영자 할머니의 배신의 아픔에서 용서와 가족의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